이제 미국의 2024 대선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과연 누가 자유세계의 리더가 될까요? 모두 아시겠지만 미국은 독특한 선거제도로 유명합니다.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받고도 질 수가 있죠. 이는 미국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가장 가까이는 지난 2016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힐러리는 무려 290만 표나 더 많은 득표를 했지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죠.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의 정점은 이른바 플로리다의 비극으로 불리는 2000년의 조지 부시와 엘고어의 대선입니다. 엘고어는 부시보다 무려 54만 표를 앞질렀지만 단 500여 표 차이로 낙선했죠. 대체 어떻게 500표가 54만 표를 이기는 거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대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를 알아보면서 플로리다의 비극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미국의 선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천조국은 굳이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미국은 자타공인 초강대국이자 자유세계의 명실상부한 리더입니다. 그런 만큼 천조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당연하게도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죠.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행정부의 수반, 즉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최고의 외교관이면서 군통수권을 갖게 되고 동시에 주요 공직자 임명권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 사면권, 법안 거부권 등의 막강한 권한까지 갖게 되죠. 이처럼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도 이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허나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오히려 소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일본은 국가 원수가 왕이지만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죠. 이외에도 독일로 대표되는 의원 내각제, 프랑스로 대표되는 의원 집정부제 등 왕이나 대통령 혹은 총리가 서로 권력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미국의 대선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죠. 다만 이처럼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의회의 견제 권한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연방제입니다. 18세기 후반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라는 신생국을 연방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연방국가란 쉽게 말해 국가끼리 모여 만든 또 하나의 거대한 국가라는 거죠. 애초에 이름부터가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데 여기서 스테이트의 뜻 자체가 원래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마다 입법, 사법, 행정기구가 따로 존재하고 법체계도 다르며 주방위군이라는 자체 군대까지 가지고 있죠. 다만 외교권이나 군사적 권한 같은 중요 권리가 연방정부에 속해 있으므로 이들을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국가가 아닌 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연방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미국의 선거 방식이 상당히 독특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미국의 선거도 큰 틀에선 별다를 게 없습니다. 먼저 각 당이 예비선거와 당원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각 후보들이 전국 대선을 거쳐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전국 대선 과정에서 간선제와 승자 독식이라는 독특한 두 개의 제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먼저 간선제부터 알아보면 간선제의 핵심 개념은 선거인단입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에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한 유권자가 기표용지에 있는 트럼프를 찍으면 개념적으론 그 표가 트럼프에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해당 주의 선거인단에게 가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연방 선거인단 투표라는 일종의 결선 투표로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선제인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개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선거인단 선출 과정에서 대선의 결과는 이미 정해집니다. 왜냐면 선거인단은 각 정당의 핵심 인물들로 채워지므로 배신 투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민주당 선거인단 중 하나가 배신을 하곤 트럼프를 뽑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배신 투표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법적 장치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는 그저 미리 알려진 결과를 재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놨냐? 그건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선거인단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미국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입니다. 따라서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인단 배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선거인단이 489명이고 남은 49개 주에 각 1명씩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각 후보들은 모든 유세 활동과 공약을 뉴욕 위주로 할 겁니다. 왜냐? 다른 주에서 전부 패배한다 해도 뉴욕만 먹으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주가 최소 3명의 선거인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구 70만 명당 추가로 선거인단 1명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는 54명, 인구가 적은 버몬트, 몬태나주는 최소값인 3명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인 승자 독식에 대해 알아보죠. 이 승자 독식이야말로 미국의 선거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동시에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죠. 시카고로 유명한 일리노이주는 총 2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보니 해리스가 60%, 트럼프가 40%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론 선거인단이 6대4의 비율로 나뉘어 해리스가 12표, 트럼프는 8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미국의 선거는 해리스가 20표를 전부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위너 텍스 올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캘리포니아도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선거인단은 총 54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극단적인 가정으로 해리스가 여기서 100%의 몰표를 받으면 대선 판도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왜냐? 51%를 이기나 100%를 이기나 어차피 가져갈 수 있는 건 54명으로 똑같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에서 100만 명이 앞서든 1000만 명이 앞서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 전체 득표에서는 앞서도 대선에서는 패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방식을 굳이 왜 고른 걸까요?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선 미국의 건국초기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당시 13개의 주로 이뤄진 신생 국가였고 이렇다 할 헌법과 지도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연합규약이라는 일종의 임시법률만 있었죠. 그리고 이 연합규약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권한이 각 주정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앙정부가 아예 세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주정부에게 기부의 형태로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주정부들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보내지도 않았죠. 거기에다가 당시만 해도 국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모든 주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안에 대해 하나의 주라도 반대하면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처럼 중앙정부의 힘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국가체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마침내 헌법 제정회의를 개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체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팽팽하게 맞섰죠. 먼저 알렉산더 해밀턴으로 대표되는 연방주의자들은 주정부들 위해 그들 모두를 통치하는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 안정적이고 통솔력 있는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죠. 허나 토머스 제퍼슨 같은 반연방주의자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는 또 다른 독재의 탄생을 낳을 뿐이며 이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각 주들의 자치권이 침해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는 우리를 억압했던 영국 왕실의 또 다른 모습이 될 뿐이라고 했죠. 이처럼 헌법회의에서 팽팽한 논리의 격돌이 벌어졌고 마침내 상호 간에 타협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되 외교권과 군사권 등의 국가 핵심 권리는 연방정부가 가지는 현재의 미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연방제의 역사에 대해 말한 거냐? 왜냐면 앞서 봤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 분산을 두고 벌어진 이 딜레마가 선거제도에도 여실히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연방제에 대한 경론 외에도 회의장을 들썩이게 했던 또 다른 주제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단 회의 당시만 해도 아직 미국에는 대통령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었어요. 게다가 왕정에서 벗어나 임기를 가지는 리더를 투표로 뽑는다는 것도 매우 낯선 개념이었죠. 게다가 투표 방식도 큰 논쟁을 불러왔는데 국민들이 직접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뽑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여러 의견이 격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특히 선거제도를 두고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죠. 왜냐? 만약 직접 선거 방식을 고르게 되면 인구가 적은 주의 권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치열한 경론 끝에 나온 타협안이 바로 선거인단을 활용한 간선제와 승자 독식이고 이때 탄생한 단어가 대표자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프라이시델에서 따온 프레지던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간선제는 뭐 대충 알겠는데 그럼 승자독식은 왜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일단 엄밀히 말하자면 승자독식은 재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의를 마치고 각 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죠. 승자독식의 목표는 각 주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예시와 함께 들으면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A주와 B주는 각각 10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A주는 득표 비율대로 선거인단을 배정한다고 하고 B주는 득표에서 이기면 선거인단을 몰빵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의 지지율은 50대 50으로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 후보로서 어디에다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배정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B주입니다. 왜냐? A지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50%의 지지율을 90%로 만들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덜 노력해도 30-40%의 고정 지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허나 B지역에서는 조금만 노력해서 단 1%만 앞서도 A주의 100%의 지지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1%만 줘도 0%의 지지율과 똑같아지고요. 그러니 대통령 후보로선 당연히 승자독식을 채택한 주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 주들은 승자독식을 고르는 게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쉽게 말해 우리 주는 이기는 놈이 다 가져가, 너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될걸? 이런 스탠스를 취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죠. 건국 당시의 미국은 연방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간선제와 승자 독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꽤나 번거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건국 당시의 각 주들의 권리를 최대한 동등히 보장해주면서도 이들을 연방정부 아래 하나로 통일시켜야만 했던 딜레마를 반영한 결과였던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역사에서는 다득표자가 패배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허나 그 중에서도 2000년 조지 부시와 엘고어의 대선만큼 극적인 사례는 없죠. 2000년 대선은 그야말로 미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였습니다. 이제부터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별탈 없어 보였던 2000년 대선, 문제의 발단은 플로리다였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부시는 246표, 민주당의 엘고어는 255표를 확보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해 사실상 25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플로리다의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죠. 양측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최초 언론에서 발표한 승자는 조지 부시였습니다. 조지 부시 측에서는 환호성이 잇따랐죠. 또한 결과를 승복한 엘고어는 조지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소식을 전한 뒤 패배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죠. 플로리다 주정부가 재검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 플로리다의 선거법에 있었죠. 당시 플로리다에서는 후보 간의 표차가 총 투표자 수의 0.25%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표차가 단 1784표, 총 투표자 538만 명의 0.03%밖에 안 된다는 거였죠. 이는 그야말로 박빙이었고 플로리다는 기계식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재검표를 해보니 이번에는 오히려 표차가 단 537표, 0.009%로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걸까요? 그건 당시 플로리다의 투표 방식에 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의 기표용지는 펀치로 구멍을 뚫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가 투표지에 구멍을 정확히 내지 않은 경우엔 기계식 검표기가 그냥 무효표 처리를 하고 만 거죠. 게다가 이런 무효표의 숫자가 플로리다 전체도 아니고 일부 선거구에서만 1만 표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엘고어 입장으로선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기계식이 아닌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플로리다 정부가 갑자기 재검표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며 재검표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재검표의 거부권을 행사한 당시 플로리다의 주무장관 캐서린 해리스는 부시의 공화당 소속이고 심지어 당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아예 조지 부시의 친동생인 잽 부시였다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처럼 재검표를 거부당한 엘고어는 즉시 플로리다 주법원에 재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법원은 주정부의 명령을 기각하고 플로리다 전역에 걸친 수작업 전수 재검표를 개시하라고 판결을 내리죠. 이제 바야흐로 누가 진짜 승자인지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웬걸 의외의 장소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중지시킨 거죠. 그건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시가 연방대법원에 재검표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중지 명령은 앞서 봤듯 주의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는 미국 내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죠. 연방대법원이 각 주의 재량에 맡겨진 선거 절차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맞냐는 강한 반론이 나온 겁니다. 건국 초기 각 주가 스스로 승자 독식을 선택했던 만큼 그 투표 방식이 헌법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 플로리다 마음인데 말이죠. 결국 이로 인해 연방과 플로리다 간의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논란은 한 차례 더 점화되었는데 그건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표를 중지시킨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란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 선거인단 확정일자 이내에 재검표를 끝낼 수 없다는 거였죠. 아니 본인들이 중지시켜서 시간이 끌어진 건데 이제 와선 시간 때문에 안 된다니. 이건 당연히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즉시 학계, 언론,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죠. 특히나 당시의 대법관은 9명 중 5명이 공화당 인사였고 실제로도 5대4의 결과로 재검표가 최종 중단되었기에 이 논란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외에도 플로리다의 선거에는 몇 가지 이상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플로리다는 선거법상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출소 이후로도 투표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명단을 정리하던 와중에서 무고한 시민들까지 투표권을 제한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게다가 당시 투표권을 제한당한 2만 명 중에 상당수는 민주당의 호의적인 흑인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갔다가 자신이 투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곤 엄청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 국무장관으로서 선거의 총책임자였던 캐서린 해리스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투표 용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의 지역 중 팜비치 카운티의 투표 용지는 화면처럼 격자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 부시는 그냥 바로 오른쪽을 뚫으면 되는데 엘고의 경우엔 그렇게 했다간 의도치 않게 군소 후보인 뷰캐넌을 찍게 되는 괴랄한 구조였다는 거죠. 이렇게 노년층의 인구가 이런 실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투표장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일부 시민들은 선거장 앞에서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넷상에선 이런 투표용지를 비판하는 재미있는 사파가 등장하기도 했죠. 게다가 실제로 본인의 지지율에 비해서 매우 많은 득표를 했던 뷰캐넌조차 본인 득표의 큰 부분이 엘고어에게서 왔을 거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플로리다의 선거는 여러 가지 논란과 중지되어버린 재검표로 인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에는 조지 부시가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엘고어는 정말 억울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깨끗이 승복하고 담담하게 패배 연설을 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패배 연설이 정말 명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엘고어가 상당히 대인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미국의 선거 과정은 간선제와 승자독식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워싱턴 셈법은 항상 틀린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허나 확실한 것은 미국의 어찌 보면 독특해 보이는 선거 제도는 미국의 건국이념인 연방제를 지켜내기 위해 탄생했다는 겁니다. 과연 박빙의 2024 대선 누가 승리할까요?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